안녕하세요. 세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결혼으로 인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이에요. 제게 최근 본의 아니게 두뇌 넘치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지와는 별개로 신분 세탁을 하게 되었어요.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 사용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잘 이어가고 싶지만 제 의지만큼 쉽지 않네요. 결혼하면서 주변 친구들까지 다 인연을 끊어버려서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께 듣고자 하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제 남편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운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꼬이지 않았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인연이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일본어를 전공해왔으며 언어 번역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즐겨보았던 일본 만화와 영화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형편이 좋지 못하여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것은 물론 여행조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공부에 열심히 힘쓰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약속한 통역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급한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부탁했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혼자 공부만 해봤지? 통역 일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다른 친구 알아보라고 했는데 나는 선배가 갑자기 너무 급하다고 연락한 건데 되게 간단한 일이래. 자격증 같은 거 없어도 괜찮다고 했어. 그래도 내가 우리 과에서 통역 제일 잘한다고 교수님한테 매번 칭찬도 받았잖아. 펑크 내면 안 되는 일이라서 그래? 오늘만 좀 부탁할게. 이거 페이도 엄청 좋아. 친구의 완곡한 부탁과 생각보다 많은 일당에 저는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 대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 친구에게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선배가 다니는 회사의 상사였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지역 내에서 꽤 유명한 해산물 회사였어요. 주로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급하게 일본 거래처 직원들이 오게 돼서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혼자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친구가 미리 보내준 해산물 관련 자료들을 반복해서 공부했어요. 우리나라 단어들로도 생소한 용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남편이 회의실로 들어가다가 봤나 봐요. 남편에게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저는 처음 하는 일이라 보니 긴장한 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가 보니 예상했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특히나 당시 담당자였던 남편이 나를 많이 배려해 주었어요. 그 남편은 사람을 이끄는 카리스마가 탁월한 분이었고 어린 제게는 진정한 성인 능력자로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그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처리되었는데 그 일이 성사되자 남편께서 따로 찾아와서 감사의 말씀까지 전해주셨어요. 그 남편은 정중하고 매너 있는 분이셨어서 너무도 편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도 그날 제 첫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대요.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이 자연스럽게 너무 잘하셔서 대학생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처음부터 끌렸어요. 그 후 남편의 추천으로 통역 일을 여러 번 맡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주 만나다 보니 결국 우리는 정이 들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바쁘게 보내는 사이에도 남편은 곁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셨어요. 주식도 남편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해봐도 돼요. 과언이 아니었어요. 당시 남편 덕분에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많이 소개받았는데 그 덕분에 일본 여행을 한 적이 없던 저가 자기소개서에 꽤 굵직한 경력들을 적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 넘게 남편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시라는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바로 현재의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나에 대해 어떻게 아시는지 회사 앞으로 갑자기 찾아와서 점심시간에 잠깐 보자고 하셨어요. 나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남자친구에게 연락할 틈도 없이 어머님을 만났어요. 어머님의 첫인상은 굉장했어요. 환갑을 넘기신 나이에 빨간 정장을 입고 계시면서도 잘못 씻은 빨간 구두를 착용하셨습니다. 그 위에는 아주 크게 명품 로고가 박힌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아주셨네요. 후에 작별할 때 커피숍에 들어올 때 보았던 요란한 색의 외제차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차였군요. 우리 아들은 그 아가씨와 결혼을 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가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조용히 있어야겠군요. 제 남편이 회사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셨네요. 남편님의 회사에서요? 어머나, 제가 정말 몰랐거나 모르는 척을 한 것일까요? 아가씨가 아르바이트한 회사의 대표가 우리 남편이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조금 있다면 우리 아들이 대표가 될 것이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당시에 남자친구가 일부러 제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를 그냥 평범한 회사의 실력 있는 직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시켜서 아가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언뜻 들으면 고상한 말투로 나를 배려해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지만 어머니의 말투에 저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말을 빙빙 돌려서 하시지만 결국은 이 만남 자체가 제 후구조사를 하기 위한 만남이었으니까요. 대학을 5년이나 넘게 다녔다던데 왜 그랬어요? 저는 면접이라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잘 모르는 걸 도대체 어디서 알아내셨을까 싶었죠.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대학은 어머니 도움 없이 제 힘으로 다니느라 등록금 문제로 1년 넘게 휴학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대단하다. 고생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반응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를 처음 봤을 때와 표정이 사뭇 바뀌셨거든요. 커피를 완전히 마시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셨습니다. 저와는 더 이상 나눌 얘기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는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년이 넘도록 만난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어머니는 제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 바로 남자친구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회사 대표인가? 라는 말을 남자친구에게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 생각이라도 하는지 싶어서 서둘러 물었죠. 그런데 돌아온 남자친구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먼저 우리 어머니 혼자 만나보게 해주세요. 미안해. 부모님이 자꾸만 소개하라고 하셔서 그냥 여자친구 있는 거라고만 말했는데 벌써 자기에 대해 알아보셨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래도 말을 해야 했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 엄마 봤잖아. 그런 분이라 나도 창피해서 미리 말하지 못한 거야. 남자친구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았대요. 부모님은 사람의 덕목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조건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랍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외아들이니 당연히 회사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신다고요. 다른 임원들과의 비교로 인해 바쁘시다고 해요.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만큼은 저와 하고 싶대요. 그러나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와 결혼하게 되면 아버지는 결코 회사를 남자친구에게 물려주실 리 없다고 해요. 남자친구는 제가 속상할까봐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많이 다툰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미 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룸사롱에서 일하셨어요. 엄마는 룸사롱 안에 있는 주방에서 일하셨습니다. 나가서 일하셨습니까? 벌써 일하신 지 20년이나 넘으셨죠. 풍족하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해가면서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낮에는 저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 엄마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저를 먹이고 가르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남자친구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저와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여자와 결혼하며 아버지께서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회사를 물려줄 일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아시겠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결혼을 통해 진행시키는 게 아닐까 싶네요. 생각 없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집안 대대로 또한 그와 어울리는 집안과 전략적인 혼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만약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들을 책임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남자친구가 아버지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난당할 것을 알고 계신 어머니는 어떻게든 나와 헤어지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나와 결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로도 고마워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남자친구네 집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그런 집에 처음 들어가 보았죠. 매일 버스를 타고 지나가며 본 건물이었는데 제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거기 사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게 펜트하우스인가 싶었어요. 집 구경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잊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집에 온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조건에 비하면 제 조건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 좋은 면을 어머니에게 많이 보여드리면 어머님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소연아, 집 구경 잘했니? 내 어머니 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너무 감각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꼭 잡지나 드라마에 나오는 집처럼요. 그래,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 우리 아들도 장가가면 바로 아래층에 신우진이 마련해 줄 생각인데 너도 이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 저는 놀랐어서 말이 턱이하고 막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니까?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놀랐고 그 후 집에 걸맞게 준비할 수 있느냐고 물으셔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께서 미리 준비하신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궁금해서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보았는데 그 안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가구 브랜드의 카탈로그와 인테리어 회사의 명함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집을 이사할 때 도와준 인테리어 회사 연락처야. 너희 결혼할 때도 거기에 전화하면 알아서 다 준비해 줄 거야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전 그 말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저에게 인테리어 회사의 연락처를 가져다 주시는 건가요? 주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버럭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이 집에 걸맞는 혼수를 준비해 오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소연이 데리고 집으로 오라길래 당연히 결혼 허락해 주려고 부른 줄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소연이 곤란하게 해서 내치려고 부른 거였어. 내치긴 누가 내쳐.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마음껏 결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준비야? 수연이가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해.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 억지로 보는 것도 억울한데 뭐든지 다 이해하고 양보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 집의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 쟤도 뭔가 양보하는 게 있어야 할 거야.
아니야. 결혼까지 허락해주고 이렇게 좋은 집까지 주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 억지가 어딨어? 이게 다 아들을 위해서잖아. 너를 결혼시켜주려고 너희 아버지가 아시는 날엔 난리 나는 거야? 절대 너희 결혼 허락할 리 없어. 내가 대충 소연이에 대해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줄 테니까. 이 정도는 소연이 내가 어머니에게 말해서 준비해야 해. 그래야 나도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어머니로서는 남편 쉽게 고집을 굽히지 않아. 않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든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100번 양보하자고요. 그중에서 어머님이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신혼집 혼수 준비였어요. 예비 시아버지에게 제게 대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조금이나마 있어야 한다면서요. 저는 훈수만큼은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했지만 이것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물론 제 때문에 엄마도 무시당하고 제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게 느껴져서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도 제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결혼을 위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만큼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빠졌습니다. 신혼집 시공을 위해 은행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제가 정신없던 사이 시어머니는 다른 일로 바쁘셨더라고요. 상견례를 몇 주 남기지 않은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또 서류 봉투를 건네셨죠. 앞으로는 이견이 이름이고 이견이 경력이야. 너희 어머니 이름이랑 주소도 있으니까 상견례 날까지 잘 외워와. 어머니에게도 잘 말씀드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시어머니는 저와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제 신분을 세탁해 가셨다고 해요. 이미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일본에서 공부하다 온 유학생으로 소개하셨던 상태였는데 심지어 제 어머니는 저와 함께 일본으로 넘어가셨다가 지금은 작은 숙박업을 운영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남편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상견례 날에 너와 어머니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까지는 절대 티 안 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아무리 어머니가 그러더라도 이건 아버지를 속이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 어머니까지 거짓말을 시키라고 하는 경우라니요. 당연하지. 너 그럼 우리가 룸사롱에서 과일이나 자르는 여자랑 사돈이라도 맺을 줄 알았니? 너도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전혀 없지만 내 아들이 좋다 해서 이렇게나마 허락해줄 생각인데 그 정도도 못하니? 안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는 결코 결혼 못해요. 저는 순간 직원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엄마보다는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엄마한테 이런 말도 못 되는 연극을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아버지까지 속이며 이런 결혼을 원할 리 없었어요. 너 미쳤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혼을 안 한다니? 정말이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너도 지금까지 혼자서 아등바등 살아왔을 거야. 고생만 한 것 같아. 우리가 집에 시집 온다면 그날부터는 사모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자꾸만 피하느냐? 너도 너희 엄마처럼 평생 힘들게만 살 거야. 너도 똑똑하게 굴어야지. 순간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 서글퍼졌어요. 저라고 제 사정에 대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빠 없느냐고 놀림당하며 자랐고 학창시절에는 급식비나 소풍비를 한 번 제때 내보지 못했어요. 매일 새벽에 퇴근해서 돌아오시는 어머니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나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꾹속으로 삼켰다. 그리고는 그냥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혼나 알을 받았다. 학교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종종 서러워서 울기도 했지만 애써 엄마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척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말이죠. 그러다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제 합격 사실에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곤란해 하시던 엄마의 얼굴을 보고야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엄마의 짐이구나.
더는 엄마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 길로 독립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서운해서도 원망스러워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불쌍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까지 합격했는데 고작 돈 때문에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요. 그렇게 살아온 저를, 그렇게 살아온 엄마를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짓밟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셨죠. 네, 저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전혀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 안 해요. 얘 좀 봐. 너 분명 후회할 거야. 저는 제게 소리를 지르시는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뒤로하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제가 먼저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를 찾아가 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헤어지자고요. 남자친구는 계속 기다려달라고 매달렸지만 저는 그 애절한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자지도 않고 울었어요. 하지만 분명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애초에 분수에도 맞지 않는 자리에 제가 시집 가봐야 했으니까 앞으로 더 불행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매일 걸려오는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찾아온 남자친구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와 남자친구의 상견례를 계획했어야 했습니다. 그날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엄마가 새벽에 화려하게 차려입고 서울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엄마가 무슨 이유로 서울에 오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상견례가 내일이니까 당연히 엄마가 오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찌나 놀라운지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엄마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를 찾아오신 거였던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심히 난리를 쳤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헤어지면 좋겠냐며 앞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인데도 눈치챌 수 없는 분이셨어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기로 했고 이에 기분 좋고 화기애애한 분이 오셨는데 참 송구스러운 심경이었습니다. 전 미리 말이라도 했더라면 조금은 나아졌을 텐데요.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죠. 그리고 넌 부잣집으로 시집간다고 한 건데 엄마가 거짓말을 왜 안 해주냐고. 상견례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아예 온종일 안 와도 되는 날이 있을 텐데 정말 갈 생각이 없구나. 엄마는 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나 시집 안 가. 그 이상한 집에 결코 시집 안 갈 테니 걱정 마. 이 아이가 그 집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바보처럼 말해? 내 아들이 너랑 결혼 안 시켜주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더라. 회사든 뭐든 필요 없다고 하더니 너가 걱정하고 있는 것 엄마도 알아. 이런 기회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엄마는 뭘 해서든 그 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어 해. 내가 생각한 대로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반응하셨어. 오히려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말이야.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셨지. 나 더 이상 고통받으면서 살기 싫다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는다고 했어. 못난 엄마 때문에 너도 고생할 만큼 했잖아. 그 까칠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 네 미래를 위해서야 우리 선희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결국 엄마의 설득에 넘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상견례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나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 집에 올라가다가 잠깐 애들 신혼집에 들렀는데 벌써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더군요. 사돈께서 일본에 계셔서 챙기기 힘들었을 텐데 우리 안사람이 성화를 일으켜서 고생하게 만들어드렸네요. 하나뿐인 딸을 결혼시키는 것이 무엇이 그리 힘든가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엄마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는 곳부터 하는 일까지 속이는 것도 아니면 이미 신혼집 인테리어와 혼수까지 준비하라고 한 모습이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난 후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제게 미리 말을 안 해주셨는지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낸 것인가요? 엄마가 말했잖아요. 넌 그 집. 시집 보내려면 엄마가 뭐든지 다 할 테니 엄마가 가게 사장에게 얘기해서 아는 사람한테 좀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저 걱정이 여기까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명의로 된 집도 없고 직장도 변치 않은데 돈을 어떻게 빌렸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성화에도 엄마는 잔이 원금이라 일체 제게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엄마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했어요. 그 이후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결혼식을 올린 이후 얼마 뒤에 남편은 회사 임원이 되었습니다. 대표가 되기 전에는 얼마 남지 않은 순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시작부터 원활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은 평탄할 일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친정엄마는 언제나 제 걱정뿐이셨어요. 혹시나 우리 친정이 가난해서 시어머니 저를 무시할까 걱정하시는 엄마는 매일 걱정하셨습니다. 시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좀 했다고 매일 일기소침해져 있는 건 아니지. 너도 그 정도면 어머께 그 집에 맞게 훈수를 차리고 준비해서 시집간 거니까 절대 기절하지 말고. 시부모님 앞에서 자신있게 말하며 알았지? 그럼 나는 얕보이지 않겠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나는 돈 벌어다 주는 남편도 만나고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산다. 무슨 걱정이 있겠어. 엄마야, 나 이제 연세 있으니까 일 좀 그만 쉬세요. 아이고, 평생 한 일인데 어떤 게 힘들어. 엄마는 오히려 일어나면 아프다. 혹시 결혼할 때 받은 대출 때문에 힘들어 그런 게 아니지. 내가 김서방에게 말해서 엄마 빚 갚아달라고 얘기해볼까? 아무 말 마라. 혹시나 김서방에게는 절대 그런 말 마라. 엄마 괜찮아. 지금 내가 주는 용돈도 너무 많습니다. 엄마는 저와 제 남편이 알콩달콩 사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절대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지금처럼 잘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말씀대로 잘 살고 싶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몸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더 찔리는 것은 시아버지가 뵈면 별수록 다정한 분이셨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에 대해 당신이 그의 다른 관심사가 회사 업무 말고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했을 때 그 또한 제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남편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알게 된 일본 거래처 담당자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한국에 중요한 계약을 맺기 위해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급히 부탁하여 저가 오랜만에 통역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시아버지가 제게 대하는 태도가 조금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는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아버지께서 다가오시던 거요. 주방에는 들어오시지 않는 분이시라서 웬일인가 싶었어요. 얼마 전에 회사 이사들께서 우리 며느리가 기특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더구나. 새로 생긴 회사 계약을 따낸 거라고 하면서도 제가 그냥 할 줄 아는 말로 옆에서 몇 마디 거둔 것뿐이라는 거려. 그래도 회사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쟤를 칭찬하시고 좋게 봐주실수록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양심에 찔려서요. 이 동네가 교통편이 좀 불편한데 아직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계셔요. 이번 일로 상을 주려고 했는데 차는 어떠신가요? 저는 시아버지의 선물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운전면허는 있지만 워낙 길치인 제가 장롱면허라고 자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렇다면 다른 것이라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꼭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죠. 제게 시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에게 생활비를 받을 때도 죄책감이 들었는데 차까지 받게 되면 그대로 거짓말을 하고 남편에게 빨대를 꽂는 꽃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상하며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역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잠시 외출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이런 일은 평소에도 흔히 있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우리의 신혼집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셨죠. 그러나 그날은 평소와는 달리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발로 들고 오신 박스를 툭툭 차시면서 제게 쏙 들여다보셨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미숙한 사돈인 내가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버릴지 먹을지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회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호통치시나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발로 차신 박스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보낸 사람이 저희 친정 어머니더라고요. 박스 안에는 사과가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어머니가 전화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다음 주면 명절이니 어머니가 명절 과일이라도 사서 보내야겠다며 시댁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친정 어머니께서 명절이라 사돈댁에 선물이라도 하고 싶으셔서 보내신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그러실까요? 너도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도대체 어디서 사과를 사면 저렇게 볼품없는 것을 보낼 수가 있니? 과일 바구니까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아. 그나마 사과라도 보내려면 최소 백화점 물건 정도는 돼야지. 설마 너희 엄마가 일하는 룸사롱에서 팔다 남은 거 보내신 건 아니지? 시어머니는 가만 보면 말을 참 밉살맞게 하는 재주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듣다 보니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면 저런 사고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하시는 일은 너무하시네요. 사람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과가 싫으시면 그냥 두고 가세요. 제가 다 먹겠습니다. 너는 평생 그렇게 없이 살아왔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본 거니까 망정이야. 너희 아버지가 먼저 보셨어. 봐라,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명색대로 일본에서 사업하는 사돈이 이런 것을 보냈나 봐. 맞아, 시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언젠가 익숙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계속 당할수록 상처가 점점 깊어졌어요.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자 제가 말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셨어요. 어느 날 또 집에 오신 시어머니는 이제 하다 카드 내역과 통장 내역을 제게 보여주셔서 확인하셔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친정에 돈이라도 보내준 걸 확인하시려는 건가 봐요. 제가 제 통장과 카드 내역을 왜 어머니께 보여드려야 하는지요? 너한테 홀린 내 아들이 너한테 용돈을 보냈니라 물어봐서 너를 호구로 만들었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건 달라고요. 어디서 우리 집에 돈을 빼앗다고 생각해? 시아버지가 친정어머니가 일본에 계신다고 해서 명절에 친정에 못 가는데 용돈을 주지도 못해요. 역시 없는 사람들은 참 뻔뻔하다고 했잖아. 넌 시집 온 뒤에 우리 집에 물건 하나 있다고 해서 친정에 돈을 보냈냐고? 너희 엄마한테 효녀 역할을 하고 싶다면요? 남편에게 내조나 사라고 말해.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너는 남편을 뒤쳐두고 내 엄마만 챙기느라 아주 바빠 보인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말도 안 되는 일로 괜히 마음을 쓰느라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회사 임원 중에는 빵빵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요 근래 그분이 남편의 처가인 사람은 중요한 바이어와의 계약을 체결해서 시아버지가 만족하신다고 한다. 시어머님의 마음이 좋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남편이 언제나 대표 자리에서 밀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제가 아니라 훨씬 더 능력 있는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런 대목이었죠.
그러나 그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있으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증상이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가능한 의사들은 이미 스케줄이 다 차서 지금 당장은 수술이 힘들다고 했어요. 가족들 모두가 심란한 상태로 어떻게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수소문하고 있는데 마침 회사 임원 중 처가가 빵빵했다고 했던 그분이 처가의 인맥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수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당연히 이는 매우 잘된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제를 갖지 않고 불안해하셨어요. 대놓고 나와 그 여자를 비교하시면서 사람의 조건을 보고 집안까지 따지는 거야 하는 말이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착한 것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고 봤어. 인맥이나 명예가 그들의 자산이지. 어머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꼭 그러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수술을 하셔야 했어. 다행한 일이지. 슬슬 끝나고 아버지가 회복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임원처가 덕분에 살아남았지? 얼마나 그 이혼을 끼고 돌겠어요. 그러던 중 만약에 대표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엄마, 부탁이니 그만하세요. 대표 자리나 돈을 원하는 욕심은 없어요. 아버지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겠죠? 남편은 내 눈치를 보느라 상관없다고 말했겠지만 이제까지 고생해온 저의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모르게 자존심 상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부족한 저 때문에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댁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어요. 예전에도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많이 외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쓰지 못하고 외출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러고 정말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대표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된다면 어떡하죠라는 바보 같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격지심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싶었고 더구나 제가 정말 못난 게 저도 모르게 엄마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제 자존감은 어느새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의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우울하고 컨디션이 나쁘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습니다. 남편 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임신 초기라 제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도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저도 얼른 기운을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저도 이제 엄마니까 저도 우리 친정엄마처럼 제 아이에게 씩씩하고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자궁이 약해서 유산기가 있으니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엄마를 더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은 그 다음날 바로 저를 친정에 데려다 주었어요. 장모님 댁에서 며칠 푹 쉬다 오라며요. 엄마는 제 임신 소식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엄마에게 유산기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는 밤에 일하러 가셔야 하는데도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자주 해주시던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셨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 오니 마음이 편해져서요.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친정에 온 지 단 하루 만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저희 친정까지 말이죠. 너는 몸도 성취하는 애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하면 되지. 서울에 없는 게 뭐가 있다고 이리 멀리까지 오고 그래 하니 사돈 서울에 아무리 맛있는 게 많아도 친정엄마 음식만 하겠어요. 사돈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함께 드시고 가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 이제는 무서워졌습니다. 제게 하듯이 저희 친정엄마에게까지 아무 말이나 막 해낼까 싶어서요.
그런데 웬일로 시어머니는 대충 말을 돌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사전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바로 올라가 봐야 해요. 식사는 다음에 하죠. 애미야, 그만 올라가게 짐 가지고 나와라. 저는 서울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엄마와 있고 싶었지만 엄마도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데리러 왔으니 이번엔 같이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급하면 여기까지 데리러 왔겠냐면서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시겠다고 했어요. 맛있는 거 많이 싸갈 테니 아쉬워도. 몸조리를 잘하고 있으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난리를 쳐셨어요. 너는 내가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몸도 허약해서 유산기까지 있는 애가 어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런 보잘것도 없는 집에 가서 자고 말도 안 되는 싸구려 음식이나 먹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제 친정이에요. 보잘것 없다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미 너 잊었니? 너의 친정은 일본이야. 연극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차려야지. 자꾸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다가 시아버지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그래서 내 아들 대표 자리 못 앉으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제 생각만 하느라 남편의 생각은 고려하지 못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시아버지께서 제 거짓말을 들통내더라도 결코 좋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친정에 갔다 와야 한다고 밀어붙였더라도 내가 안 간다고 해야 했을 텐데요. 제가 모르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너는 남편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겠죠. 염려가 짧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음악 안 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게 두었다간 너희 시아버지가 알게 될 시간만 문제겠어. 당분간 친정 근처에서는 얼씬도 못할 생각이네. 나도 말은 많았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뱃속 아기를 생각하며 어머니 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수술을 잘 마무리하신 후에는 집에서 요양을 받으시는 동안이었고 무엇보다도 수술이 끝난 후에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너희 시아버지가 내주고 싶어 할 것이 뭔지 아는 게 무슨 수가 있겠어요? 뱃속 아기가 건강하고 튼튼히 성장해 나아가서 당신의 시아버지 품에 안기길 원하는 것뿐이죠. 그 한 가지만 더 있나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집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무조건 안정을 추구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도 완전히 친정엄마와 연락을 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엄마도 걱정하실 텐데요. 만약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걱정 마세요. 난 제 사돈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너는 단지 뱃속 아기를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다 걱정을 다 해주시는군요. 당연히 뱃속 손주 걱정하시겠지만 이번 일만큼은 시어머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한답니다. 제 뱃속 아기를 지켜서 건강하게 낳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면서 좋은 생각만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질수록 엄마가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친정에 갈 수 없으니 엄마 생각이 날 때마다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엄마에게서는 답이 없다고요. 제 전화도 안 받으십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친정에 잠깐 들러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잘겠다고 하며 조만간 바쁜 일이 처리되는 대로 친정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경비 아저씨께서 조용히 다가와서 제게 이야기하려 하셨어요. 천식호 사모님이 시어머님 맞으시죠? 제 시어머님이세요. 왜 그러세요? 며칠 전에 내가 세대가 앞으로 택배가 하나 왔는데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새며칠 시어머니가 본인 택배를 생각해 주셔서 가져갔다고 했어요. 며느리에게 가져다 준 택배를 확인해 보니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다. 당황하여 박스를 주워 확인해 보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주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우리 집 주소가 맞았고 보낸 사람의 이름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동시에 바로 친정엄마의 이름이었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온 택배를 제게 처리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레기장에 버리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가 나서 박스를 들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나갔다가 시어머니께 따져 물었어요. 왜 어머니는 마음대로 저의 택배 박스를 쓰레기장에 버리셨는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답했어요. 널 친정엄마가 보내봐야 뭘 보냈겠니? 당연히 필요 없는 물건일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처리한 거지. 그게 말이 되나요? 안 그래도 엄마랑 연락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마음대로 제 물건을 함부로 버리시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바쁘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세요? 어디 한번 같이 보자. 너희 대단하신 어머니께서 무엇을 보내셨는지. 어머니는 연신 궁시렁거리며 박스를 여셨어요. 그러던 중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님은 갑자기 끼악 비명을 지르시더니 그대로 뒤로 쓰러지셨어요. 박스 안을 보고는 저도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피로 쓴 듯한 혈액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서 박스 안에 들어있던 혈서를 복원하자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돈이 있다고 감히 당신이 나와 내 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그리고 나의 딸이 나처럼 가난한 엄마와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니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제발 내 딸의 안부라도 알려줘. 시어머니는 저에게 우리 친정어머니가 안심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엄마에게는 저가 엄마와의 인연을 끊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야. 게다가 남편이 엄마에게 전화하게 될 것을 알 방법까지 생각해서 제 휴대폰과 남편의 휴대폰에 엄마의 번호를 신고한 것도 하고 말이야. 아주 철저하게 말이야. 그래서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야? 친정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돼서 계속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연결이 아예 안 됐어. 이 일로 인해 저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부모님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